지금부터 약자 동행지수 관련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기다리던 정말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하나의 분수령을 넘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 봄에 취임할 때 약속드렸던 걸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또 소외된 이른바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보듬는 약자 동행 특별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시정 가치로 삼고 시정을 수행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던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약자 동행 지수는요, 그런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뭐 안심소득이라든가 서울런이라든가 고품질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영역별로 주요 사업들을 강조를 많이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주요 사업별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미처 보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그런 걱정, 의구심이 늘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약자 동행 지수를 이제 오늘 발표드리는 대로 큰 틀에서 6개 부문에 50가지 지표를 마련했는데요. 아마 전 세계 유례 없는 그런 그 정말 총망라한 지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분야도 소외되는 빠지는 부분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돼서 50가지의 지표가 설정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따져도 빠지는 부분이 없게 만들겠다는 저희들의 의지가 이 50개 지표에 반영이 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시정 이후에 10년 정도의 정치적인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이 제도화 해놓지 않으면 철학을 달리하는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그것이 축소되거나 뭐 무시당하거나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폄하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 영역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자로 분류되는 분들의 그 양상도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 달라지는 양상에 발맞추어서 늘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들을 늘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보듬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이 제도를 마련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다 사각지대 없는 완벽한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고 그리고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하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약자 동행의 철학이 면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벽을 기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 제도 마련의 취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개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수 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그다음에 지수 지표 구성 체계, 그리고 지수 평가 및 활용 방안 말씀드리고요. 보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적용이나 활용 방안은 김승현 박사님이 추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보시다시피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OECD 선진국들일수록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수치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어지는 양극화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개만 해놨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건강 상태까지 그리고 기대 수명까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교육에도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에도 영향을 많이 받죠. 또 교육에 영향을 미치면 이것이 양극화로 다시 이어져서 악순환의 그런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변천사를 지금 간략하게 대표적인 걸 몇 개 표시해 놨는데요. 한 5, 6년 전에 비정형 근로자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기후위기가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런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회적 약자가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분류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쉽게 보시면은 고리분둔 청년이라든가 디지털 약자라든가 또 뭐 그 가족 돌봄 청년이라든가 이렇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죠.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죠. 저희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챙겨야 될 영역으로 갈무리 되는 영역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10년 전에 분류를 할 때에는 주로 뭐 어린이, 어르신, 여성, 뭐 이런 그 장애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정형적인 분류 외에 이렇게 다종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걸 어떻게 다 빠짐없이 보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것이 이번 지표를 마련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 이건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소득 불평등은 국민 통합도 저해를 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국제 기구에서 검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임 초에 중요한 것들을 영역별로 챙기기 시작했죠. 지금 보시는 거 뭐 쭉 보시면 다 그동안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뭐 하나하나 보면 안심소득이 있었고 서울런이 있었고 고품질 임대주택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희망의 인문학을 통해서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들의 재활, 자활의 의지를 북돋우는 새로운 시도들도 있었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결정적인 이제 또 하나의 분수령은 조례 제정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약자 동행과 관련해서 별도의 통합된 잘 체계화된 조례가 없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시는 것처럼 약자 동행 지수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성, 완벽성을 추구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혔고요. 그것이 지난 1년여 준비 기간을 통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발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성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시면은 서울시의 모든 사업에서 약자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수를 측정 분석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약자를 보듬겠다.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 추반되지 않는 정책은 그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중요하고 그 지수가 중요한 겁니다. 2022년을 기준 연도로 해서 100으로 본다면 105가 될 수도 있고 뭐 93이 될 수도 있겠죠. 지표의 이런 변화는 어떤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수치화돼서 계량화돼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수치를 보게 되면 올해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최초의 시도다 자부합니다. 이걸 지난 1년 남짓 기간 동안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여기 써 있는 대로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20회에 걸쳐서 200여 명 정도가 참여해서 회의를 거듭하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6대 부문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계돌봄을 한 묶음으로 하고 주거, 그다음에 의료 건강을 한 묶음, 또 교육과 문화를 한 묶음, 안전, 사회 통합까지 6개 부문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세부 지표를 50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시인데요. 뭐 생계돌봄의 영역은 이렇게 진단을 해서 대응 지표를 이렇게 가족돌봄 청년의 복지 서비스 연계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하는 예시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50개를 다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이제 주거 영역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지표가 만들어졌다 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서울 시민을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유도를 하고 시민과 함께 앞으로 지표를 계속해서 보완, 추가 그리고 보다 완벽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추가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수를 평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자들은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저것도 또 하나의 무슨 뭐 통계 아니냐, 숫자 노름 아니냐.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의지를 앞으로 이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많은 언론에서 오신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하나 발굴하셔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서울시를 비판하기가 너무 용이해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기사 쓰시면 됐었어요. 발굴해가지고 취재해서 쓰시면 돼요.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취재하기도 편하고 비판하기도 굉장히 편해지시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 100의 정성으로 가족돌봄 청년을 배려를 했는데 올해는 왜 그게 90밖에 안 되느냐. 이런 게 서울시가 발표하는 자료로 일단 기초 자료가 다 제공이 됩니다. 매년 제공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부족해졌는데 오히려 뭐 100이 왜 110이 됐냐. 이렇게 비판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50개를 골고루 들여다보면 약자 동행에 관심이 있는 언론이라면 이 50개 항목을 놓고 지표를 놓고 평가하기가 매우 용이한 기초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예산 얼마나 투입됐는지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은 몇 %였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면 그리고 정량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성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어떤 창의적인 행정을 해서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쓰시면 아주 기사 작성하기가 편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기능을 이 지표들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가장 항상 보셔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열린 구조로 이것이 운영되도록 하겠다. 외부의 전문가분들이 만들 때부터 도와주셨지만 이제 전문가분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고 수정 보완하고 추가하는데 기능을 도와주실 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약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변화하고요. 약자 아니던 사람도 누구라도 약자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도 처음부터 강자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약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늘 유동적인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약자 동행 특별시를 만들어가겠다 하는 의지를 담아서 약자 동행 지수를 마련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시장님, 저기 김승현 박사님 먼저 하시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연구원 김승현 박사께서 약자 동행지수 개발 방법과 체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의 김승현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약자동행 지수 개발 연구를 해왔고요. 오늘은 약자동행 지수 개발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요. 오늘 발표를 10분 안에 맞춰달라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 좀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지만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자동행 지수를 만들기 전에 먼저 했던 작업들은 좀 유사한 지수 운영에 대한 이제 선행 운영 지수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사점을 좀 도출을 하고 약자동행 지수의 개념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논의들을 좀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약자동행 지수 프레임을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사례로서는 이제 사회적 배제 지표라든가 삶의 질 지수, 사회통합 지표,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도시 지표들을 검토를 했는데 이런 지수들은 대부분 국가 단위에서 개발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표의 내용이 뭐 빈곤율이라든가 고용률과 같이 좀 거시적인 지표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시민들이 체감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좀 서울시 단위에서 어떤 정책 성과로서 연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또 검토한 것은 도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뉴욕의 CPR 지표를 검토를 했습니다. 뉴욕의 CPR 지표는 시정 전체적인 영역에서의 정책 성과를 좀 체감을 하고 좀 실질적으로 정책 성과가 측정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지표라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유용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표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자 동행 지수를 만들 때 먼저 그럼 약자 동행 지수의 개념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가 먼저 좀 정리가 돼야 돼서요. 관련 이론으로 좀 아마티아 센의 아주 고전적이기도 하면서 최근까지도 많이 활용이 되는 역량 개발 이론이라든가 사회적 배제 이론, 그다음에 소득이나 빈곤의 불평등의 다차원성의 특성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이론이나 사회 이동성에 관한 이론들을 가지고 약자 동행 지수의 이론적 프레임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좀 근거로 해서 약자 동행에 대한 개념 정의를 했는데요. 약자 동행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촘촘하게 그다음에 두텁게 하는 거와 더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으로 제시됐지만 최근에 나타난 어떤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서 새로운 취약계층 즉 약자를 좀 새롭게 정의를 하고 이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노력을 약자 동행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지만 약자 동행 지수는 6가지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설정한 근거 자체가 이런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이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의 격차가 최근 들어서 심화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삶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으로 하여 삶의 영역을 6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약자 동행이 지수가 이제 도출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6가지 삶의 영역,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최근의 사회적 위험은 과연 뭐냐, 그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좀 진단을 해가지고 그 진단 하에서 그러면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중점과제가 과연 무엇이냐를 10대 중점과제로 도출을 했습니다. 이 중점 과제별로 그러면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정책의 대응을 세부 지표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세부 지표는 총 50개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각각의 지표들의 성과가 영역별 지수로 산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종합적인 성과가 이제 하나의 종합 지수로 산출될 예정입니다. 그럼 영역별로 지표, 지수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내용은 간단하지 않지만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봄, 생계 돌봄 영역의 첫 번째 중점 과제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현상은요.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공적 지원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빈곤의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빈곤율은 최근에 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빈곤한 상태에 빠진 가구가 다시 재기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즉 이 얘기는 소득 계층 이동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를 좀 주목해서 중점 과제로서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통해서 생계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걸로 중점 과제로 했고, 이거에 해당되는 지표들을 선정하기 전에 좀 정책 목표를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들을 발굴 지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 지원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용 약자에 대해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자라는 목표 하에 이런 지표들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의 소득보장 체계에서 항상 배제되어 있는 집단들인데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발굴 지원까지도 우리가 생계 영역에서 포괄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계 돌봄 영역에서 두 번째 중점 과제는 돌봄과 관련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족 구조 변화라든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이제는
돌봄 취약 가구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들은 뭐냐면 가족 돌봄자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 문제가 최근에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주목을 해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시민의 회복력 제고를 중점 과제로 했습니다. 특히 돌봄 영역에 있어서는 좀 대상별로 구분을 해서 영유아기에는 틈새 돌봄 제공률이라든가 노인에게는 재가 돌봄 이용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 가족 돌봄 청년의 복지 서비스 연계 규모, 노숙인 규모,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품질 만족도까지 포함했는데요. 여기 지표들을 보시면 대부분 지원 규모라는 성격의 지표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런 지표들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돌봄 영역에서는 사회 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 조사를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전국에 비해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서비스의 충분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아무래도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거든요.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이용 대상자들을 확대해가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지표들에도 좀 규모 위주로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영역입니다. 주거 영역에서 뭐 주거비 부담 문제뿐만 아니라 잦은 주거 이동으로 따른 주거 불안정성 높아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침수 위험이 있는 이런 위험 주택의 거주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제 시에서 좀 대응해야 될 문제로 인식해서 중점 과제는 주거 취약 증가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으로 하였습니다. 사실은 주거와 관련해서 좀 정책의 방향을 주거 상향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걸로 하여 지표들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라든가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지원 규모,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청년 월세뿐만이 아니라 이사비 지원까지 이런 것들의 주거비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로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가구 비율 이런 것들을 지표로 포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료 건강 영역인데요. 여기 두 가지 중점 과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저희 원체 의료 기술이 높아지고 의료 접근성이 좋아져서 사람들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향상된 건 맞는데 최근에 통계적인 내용들을 보면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서 건강 격차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빠르게 격차들이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 사회가 되다 보면 어떤 치매와 같은 지역 사회에서의 건강 예방 돌봄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문제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 격차 완화를 중점 과제로 했고요. 이거에 대한 지표는 좀 크게는 의료 접근성을 좀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건강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해서 뭐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라든가 장애 친화적 의료기관 확보라든가 치매 환자 사례 관련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치매 환자를 발굴해서 등록하는 거에 좀 집중해 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제 관리율을 지표로 넣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가 식품 문제, 먹거리 문제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과거에는 좀 저소득 노인의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청년, 중장년, 노인 가구 할 거 없이 어떤 먹거리, 식품 보장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서 취약계층의 식품 미보장률까지 건강에 포함시켰습니다. 의료 건강 두 번째 중점 과제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에 뭐 자살률 높은 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경향들을 보면 아동 청소년의 자살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겠다. 근데 이런 자살률 같은 문제는 사실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뭐 사회경제적 문제까지 서울시가 다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서울시에서 긴급한 상황에 좀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불어 시민의 일상에서의 정신건강 회복을 좀 지원하는 노력들을 정책적으로 해보자라는 목표 하에 자살 고위험군 관리라든가 아동 청소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 규모 사실은 이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규모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지표화했고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연계하는 정신건강 증진 관련 등록 관리율이라든가 또 이제 마약의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범죄 문제로 많이 접근해 왔는데 서울시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의 어떤 재활을 지원하는 치료 재활 지원 규모를 지표로 포함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네 번째 영역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중점 과제는요. 교육 격차는 항상 얘기가 되어 왔지만 이런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 심각하다라는 건 최근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돼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기회 공정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주목해서 중점 과제를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 기회 확대로 하여 지표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습 역량을 높여가는 방향의 지표와 교육 소외계층,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계성 지능뿐만 아니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되게 핀셋처럼 맞춤형 지원을 해가는 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스포츠라든가 예술 이런 부분에까지 재능 개발을 위한 지원 규모,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디지털 약자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 수준까지 지표로 포함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 문화와 관련된 중점 과제입니다. 사실은 서울시는 문화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이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또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세대별로 대상별로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런 문화예술 활동에 굉장히 격차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서 문화 지원 확대를 통해서 문화여관 접근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포함하는 지표는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이라든가 특히나 아무리 문화시설이 많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접근의 제약이 있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공공연장에서의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을 확대해가는 거,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규모 이거를 지표로 넣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외로움이나 고립, 고독 이런 문제들, 게다가 어떤 재난에서의 피해가 이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떤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사실 좀 높아지고 있어서요. 안전 영역에 고립, 문둔이라든가 고립, 고독사 문제까지 좀 포함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 과제는 안전 취약계층 지원기 선제 대응을 통한 꼼꼼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해서 안전 영역에서의 지표는 선제, 예방, 대응 중심의 지표들로 포함을 했고요.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라든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고독사, 은둔 고립 청년 발굴 지원 규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재나 그다음에 생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안전 취약 가구에 대한 예방 지원 규모 이런 것들을 지표로 포함을 했습니다. 안전에서 다음 교통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장버스 도입이라든가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교통 인프라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구축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보행 환경과 같은 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요구 하에 사실은 여기서의 지표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인프라와 어떤 질적인 노력들의 결과로서의 지표들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라든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규모,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을 지표로 포함하였습니다. 영역으로 봤을 때 마지막 6번째 영역입니다. 사실은 약자 동행 지수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성취 가능하다라는 관점 하에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영역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표를 보시면 중점 과제로는 시민 동행을 통한 사회 결속 강화로 하여 최근에 다문화 사회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데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 소속감이라든가 서울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기부 경험률 즉 서울 시민들의 나눔 경험을 지표로 포함을 했고요. 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과 공공기관 정보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지표로 포함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말씀드린 현재 50개 지표들을 종합적인 성과가 결국은 약자 동행 지수로 산출될 예정인데요. 사실 약자 동행 지수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초에나 산출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약자 동행 지수라는 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준 연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기준 연도는 2022년 즉 민선 8기의 약자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 연도로 하면 결국은 성과는 2023년도에 어떤 정책 성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2023년도의 정책 성과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2024년 초가 돼야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지수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들은 나중에 지수가 발표될 때 구체적으로 같이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수 산출 방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련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고요. 어떤 지수 산출의 어떤 좀 타당성과
그 다음에 어떤 주관적인 개입을 좀 최소화하여 뭐 동일가주지 방식으로 해서 각 영역별로의 성과로서의 지수를 산출하고 전체 약자 동행 지수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수 50개는 연구한 저도 다 외워지지도 않고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럼 약자 동행 지수와 서울시 사업의 성과 연계를 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왜냐하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세계 최초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유사한 지수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수를 시정의 정책 성과랑 긴밀하게 연계하고 그걸 예산까지 연계해서 운영한 사례는 제가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많이 찾아봤는데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 세계 최초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약자 동행 지수를 만든 이유가 종합 성적표를 단순히 내기 위한 것보다는 약자 동행 지수를 통해서 서울시의 많은 정책 사업들이 약자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고 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지수랑 지표랑 지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긴밀하게 연계가 되고 어떤 지표의 결과값이 사업의 성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 환류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표가 있으면 지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지표가 뭐 위기가구 발굴률에는 약 21개의 세부 사업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업들 안에는 그 사업 각각의 사업들의 성과 목표들이 있고 그 각각의 사업들의 예산치들이 이렇게 돼서 다 이렇게 데이터로 구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성과에 반영을 할 것이냐, 환류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약자 동행 지수가 발표가 되겠죠. 근데 내년에 발표가 됐는데 종합 지수가 110이다. 전년 대비 10% 올랐다. 이게 다 잘한 것이냐, 정말 다 약자 동행적으로 한 것이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고 거기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뭐냐면 영역별 지수가 있는 거죠. 6대 영역 중에서 120만큼 오르는 영역이 있지만 90으로 떨어진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면 영역별 지수를 확인을 해서 그럼 어떤 영역에서 지수가 떨어졌다, 부진하다 하면 왜 부진할까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세부 지표들의 성적들을 보는 겁니다. 또는 영역은 증가했지만 향상됐지만 그 영역 안에서도 일부의 지표가 부진한 것들을 저희가 좀 찾아가는 건데 예를 들면 심측 분석 대상을 선정을 할 때는 지표값이 부진하거나 굉장히 하락한 것 또는 그렇게 부진하진 않지만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발생을 해서 내년도에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의 과업들, 지표들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해서 심층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죠. 지표값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뭐 3개일 수도 있고 20개일 수도 있는데 이 각각의 지표값이 부진하면 이 각각의 사업들이 과연 지표랑 꽤 관련성이 있냐 들여다보니까 이 지표값하고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지표를 향상시키는데 현재 사업들이 매우 부진하다라고 하면 사업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또는 이 지표값과 개별 사업 간의 연계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지표가 하락을 했을까? 그럼 그 사업에 각각 붙어 있는 예산과 성과 목표치들을 다 확인을 해서 혹시 개별 사업들이 성과 달성이 미흡했는지 또는 성과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산 투입이 적거나 사업 투입량이 적은 건지 아니면 충분히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서의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재구조하는 방식으로 이제 성과 관리 그 환류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서 몇 년 동안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서울시의 정책 사업들이 상당히 약자 동행적으로 운영되는데 지수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2가지 질문만 받으신 후에 이석하시고 추가적인 질문은 약자와 동행 추진 단장 그리고 김승현 박사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기자님. 네, 뉴시스 이재은입니다. 그 약자 동행 지표 50개를 설정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안심소득 서울론 같은 정책들에 변화가 생기는지 알고 싶고요.
또 이 지표를 바탕으로 어떻게 약자들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설명드리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0개의 지표를 설정한 것은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 어떻게 뭐 100% 줄일 수 있겠습니까? 사회 현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각지대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업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사실은 별도로 또 중점 사업으로 챙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약자 동행 지수에 영향을 받거나 하는 거는 아닐 확률이 높을 거예요. 오히려 그 별개로 진행되고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약자 동행 지수가 발표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거나 잘 눈에 띄지 않았던 비교적 소홀히 관리돼 왔던 취약계층, 약자들이 모두 다 동등하게 챙겨질 수 있는 상황이 기본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제일 이해가 정확한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국민 김희영 기자님. 네, 국민일보 김현입니다. 이제 곧 예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약자 동행 지수에 포함된 정책들을 좀 추진하려면 좀 재원이나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곧 예산 편성 발표하실 텐데 이제 약자 동행 지수를 고려해서 예산 작업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발표하기 전에 그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되는 거냐? 올해 발표하고 올해 반영이 완벽하게 안 되면 그것도 또 그 정책 의지가 약한 걸로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챙기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이 올해 중에 완벽하게 챙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이따가 좀 실무적인 설명을 좀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게 첫술밥에 완벽하게 배부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의지는 충만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결국 정책 의지는 예산으로 표현이 되는 측면이 강하죠. 꼭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 가늠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건 사실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강조하겠고요.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아까 우리 김승현 박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올해 내년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의지를 이 약자 동행 지수에 담아서 오늘 설명드린 겁니다. 예, 그럼 시장님께서 시간 관계상 먼저 이석하시고요. 네. 나머지 질문은 실무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표현 기자님. 네, 한국일보 김표양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아까 시장님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가족 돌봄 청년이라든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어도 이렇게 정의되지 않았던 취약계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취약계층 향후에도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50개 지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 지표들도 어떻게 보면 또 때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게 잘 되면 어떤 건 제외가 되고 새로운 지표가 들어오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작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삼아서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실 경우에 그 해를 바탕으로 계속 보완이 되고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완성된 사업은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어찌됐건 사업이 폐지되거나 예산을 깎이지 않는 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자체들은 사실 더 보완이 되고 좋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100을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표 자체가 작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럴 경우에는 좀 이게 어떤 그런 지표상의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산출 과정에서 좀 그런 점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분들이 사실 매년 발굴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고립운둔 청년이나 가족 돌봄 청년 같이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거기에 따른 그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표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민 의견 또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매년 지표 보완 작업들을 할 계획이라 지표는 당연히 추가 보완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도를 100으로 해서 50개 지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지표의 구성이 달라지면 지수 비교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사실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 4년 동안에는 이제 지금 발표한 50개의 지표를 지수 변화를 추이를 이제 측정해서 비교하는 것이고요. 새로 추가되는 것들은 50개 외에 그 지표 중심으로 측정을 하고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는 당연히 추가되겠지만 지수를 비교 평가하는 것은 지금 발표한 50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추가로 60개가 된다고 하면 10개에 대한 지표는 각 지표별 변화 추이를 별도로 측정해서 같이 공개하면서 지표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수가 100인데 당연히 올라가는 구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표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그 매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위기청 아동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규모 같은 경우는 매년 측정을 그러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이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면 그 10,000명에다가 계속 누적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 5,000명만 해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당해년도 서비스 개념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제공된 숫자 성과 목표치입니다. 그 다음 연도에 최소한 그 전년도에 이상 했던 것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이제 홍보가 안 돼서 서비스가 안 됐다든지 예산이 줄었다든지 하면 당연히 지표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단적으로 첫 번째 나와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 연계율 같은 경우도 매년 그 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위기가구를 전수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보료를 체납했거나 관리비를 체납했거나 자살 시도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시스템으로 전체 다 등록이 돼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조사하고 그분들을 얼마나 서비스를 연계시켰냐를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된 숫자를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시가 노력하지 않으면 떨어지고요. 노력하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발표 이후에 이제 각 지표별로 그 지표 정의서를 저희가 또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지표 정의서에 보시면 이 지표의 값을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에 대한 산출식 그리고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2002년도 값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표 지수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전체 구조가 무너집니다. 저희는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드리는 거는 정말 제대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겠다. 그리고 시정의 노력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평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지민 기자님. 네. 한겨레 손지민입니다. 저 지표에서 이제 시장님이 평소에도 예를 들면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나 그런 걸 강조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왜 성평등에 관련된 지표는 없는지 약자 동행에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지표는 오세훈 시장 임기 종료 후에도 이어가는 건지 아까 시장님 말씀 들으면은 이제 시정을 달리하는 시장이 와도 정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지수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수의 이름부터 이제 민선 8기 시정 철학이 이름에 반영돼 있고 지표에 안심소득부터 해서 오세훈 시장 시정 중점 정책들 들어있는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취약계층 복지하려는 시장이 오면은 이 지수가 결국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가 된 게 아닌지 궁금하고요. 마지막 질문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수 자체가 사실 민선 8기 시정 철학 자체가 이름부터 담겨 있는 지수잖아요. 그럼 근데 시장님이 시정 철학을 달리하는 시장이 와도 정책을 이어가려는 게 이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이 지수 개발에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수의 이름부터 지표에 포함된 안심소득 등 정책들이 이제 오세훈 시장 민선 8기 중점 정책들이어서 그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복지를 이제 실현하려는 시장이 오거나 하면은 이 지수가 결국에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가 된 건 아닌지 그런 측면들이 이제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제가 다음 시장님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어떻게 할지를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기존에 이제 약자 동행 정책은 이제 이름은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새로이 붙인 거긴 하지만
불평등 양극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시가 이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일단 그 네이밍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시장님께서 오셔서 같은 취지의 정책으로 다르게 브랜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지수나 지표의 구조 자체는 예를 들면 약자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취약한 요인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지표에 반영하는 이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개별 정책 중심으로만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매년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책이 바뀌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고, 시민들 관점에서, 삶의 관점에서 뭔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표 사업 중심으로 뭔가 시가 하고 있다, 내지는 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챙기지 않는다, 이런 이 시정에 대한 신뢰가 사실 제대로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약자들의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시민들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측정하는 구조를 만들자, 그리고 그걸 객관화시켜서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성평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약자 동행 관련된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자들이 이제 처한 위험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가져간 것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 아마 성평등, 그러니까 젠더 관점에서의 고려들은 각 지표별로 녹아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저희가 젠더 관련된 지표가 아니다 보니까 젠더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여성 전체를 예를 들면 약자로 본다, 내지는 성소수자 전체를 약자로 본다, 이런 식의 지표 구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자는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그 누구든지 약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위기에 맞춘 약자분들이 대상화돼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젠더 관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지표의 구성 논리 자체가 그 시민들이 사회적 위험에 어떻게 처해 있는지를 분석해서 각 그 영역별로 표시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세요? 예, 김희원 기자님. 네, 질문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우선 그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관련해서 그럼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약자 동행 지수가 근데 사실 내년도 초에 나오는데 예산을 반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표를 보면 방금 아까 전에 지금 단장님께서도 중간에 뭐 위기 가구 발굴 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살률 얘기 이런 걸 하셨는데 첫 번째 지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자살률 지표는 지금 뒤에 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뭐 보건인가 뭐 이쪽 건강인가 이쪽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신건강 취약계층. 그럼 사실 지표가 좀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기준에서 뭐 자살 고위험군은 건강으로 가 있고 위기 가구 지원율은 첫 번째에 들어가 있고, 이게 뭐 기준이 어떤지를 좀 정확히 모르겠어서 그거 좀 여쭤보고 싶고, 세 번째 질문은 방금 앞에 그 손지민 기자께서도 물어봤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지금 약간 질문 이해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이 지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다음 시장님이 와서 예를 들어서 안심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시장님의 핵심 정책인 만큼 다른 성향의 시장님이 오시면 약간 바뀔 수도 있는 정책인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50개 지표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지표가 들어오면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지수에 반영하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럼 다음 시장님이 왔을 때 무조건 다음 시장의 정책에서 안심소득이 배제가 된다면 지표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예산 반영 구조는 사실 2023년도 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지표를 만들면서 이제 2022년도 데이터는 이제 같이 이번에 공개가 되고요. 2023년도는 중간에 지금 각 지표별로 값들을 일단 현재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올해 일부 하락이 예상이 되는 지표들 중심으로 제가 분석 리포트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선 박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지표의 값과 정책의 산출 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또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지표 값과 성과 값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통상 이제 0.6 이상이면은 상관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일단은
정량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들고요. 또 정성적인 분석을 전문가 AHP 기법으로 같이 전문가들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들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그 현재가 값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모든 지표 값들이 다 시뮬레이션이 돼서 예산에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고요. 전체 50개 중에서 일부가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일단 내년도에 일단 반영이 되고, 값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추가 반영돼서 뭐 추경이라든지 그 다음 연도에 또 반영이 되는 구조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기가구 지원율 안에는 위기가구에 대한 기준들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 필요한 사람 분들에게 저희가 긴급 그 자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 수급자로 선정을 하거나 의료 지원을 하거나 이런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기가구 지원율 안에 그것이 생계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기준 하나의 일부 자살을 시도했던 분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자에 대한 대체가 아니고요. 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기준이 한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그 위기가구에 대한 기준 한 분야에 자살 시도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조사하는 것뿐이고요. 그 자살률 자체를 낮추는 거는 굉장히 거시지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단 자살을 시도했던 자살자 고위험군들을 지역사회에서 케이스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케어하는 것들이 저희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건강으로 포함됐다. 그러니까 자살자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그 사업 전체는 건강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부 중복이 되어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기준에 일부 중복이 되어 있지만 위기가구 지원율 자체는 생계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을 분류할 때 모든 것이 완전하게 상호배타적으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겹칠 수 있는데 시가 대응하는 노력 자체가 생계 돌봄 영역인지 건강 쪽인지 이런 쪽이 좀 더 중요한 관점이어서 그렇게 배치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표에는 사실은 그 정책 지표는 대부분 이제 빠져 있는데 유일하게 이게 안심소득과 관련돼서 이 만족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안심소득은 정책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기초생활 그 보장제도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정책 실험인데, 이 안심소득의 결과 자체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러니까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의 전환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거는 포함을 별도로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마 민선 9기에 새로운 제가 이런 말씀 좀 자꾸 시장이 바뀐다는 전제 말씀도 너무 이상한데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죠.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만약 역점되는 사업들을 하실 수도 있고 지표를 새로이 추가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선 8기의 지수는 원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해서 4년간의 변화 추이를 일단 시민들에게 시장님께서 책임지고 그 지수값에 대해서 향상 노력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연도에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표를 일부 보완하거나 추가할 때는 그때 새로운 지표 구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60개가 되든 70개가 되든 그걸 가지고 민선 9기 원년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수의 종단 비교는 같은 기준 전제로 비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바뀌면서 그 객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사실 학술적으로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시장님이 바뀌면 값은 새로이 설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께서는 민선 8기 동안에는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각 영역에 있는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지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그때 또 원년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요. 이제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